한국은 당장 500조 원 준비해서 미국에 주세요. 미국 측은 뻔뻔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500조 원이면 한국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할 거라 생각했죠. 당연하게 어이가 없는 한국은 생산 중지를 외쳤는데 이로 인해서 48시간 만에 미국은 자신들이 멍청한 판단을 자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콧대 높은 미국이 조건 없는 협상과 을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를 제안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정책 분석관 제니퍼 카터입니다. 스탠퍼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무부에서 15년째 한미 관계를 전담하고 있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서울에서 2년간 유학했거든요. 제 조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해병대 중사였어요. 돌아가시기 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뼈저리게요. 2주 전 금요일 오후 3시 국무부 7층 회의실에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백악관 경제안보팀이 작성한 대한국 정책안 초안이었어요. 480조 원 투자 요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480조 원이라니요. 한국 국가 예산이 연간 약 250조 원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5년 안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경제 담당 국장, 통상 전문관들이었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온 두 사람, 경제안보 보좌관실 부보좌관과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자리에 앉으시죠. 차관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네,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악관 경제안보팀이 준비한 대한국 정책안에 대한 사전 검토입니다. 차관보가 말했어요. 각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백악관 부보좌관이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추이였습니다. 작년 기준 440억 달러, 지난 5년간 누적 1,8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여는 부족합니다.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고 시장도 미국이 열어줬는데 한국은 무엇을 줬습니까? 저는 속으로 반박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텍사스의 삼성 반도체 공장, 오하이오의 LG 배터리 공장,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따라서 백악관은 한국에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부보좌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반도체 150조 원, 배터리 100조 원, 자동차 80조 원, 방산 70조 원, 기타 80조 원, 5년 내 집행 완료가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 전문관이 물었어요. 관세 100%를 부과합니다. 부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적용할 겁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건 사실상 한국 제품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각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어요. 경제팀부터요. 경제 담당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타당합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으니 압박이 효과적일 거예요. 통상팀은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결단이라면 추진 가능합니다. 통상 전문관이 대답했어요. 카터 분석관님은요? 차관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반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첫째, 금액이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480조 원은 한국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정부도 의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둘째, 한국의 반발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국민 근무후기로 극복한 나라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결력이 매우 강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 기업들도 생산 차질을 빚을 겁니다. 백악관 부보좌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분석관님,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현재 미국 기술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인텔도 TSMC도 같은 수준의 제품을 못 만들어요. 대체품을 개발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3년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보좌관이 물었어요. 3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반문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못 만들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못 만들고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못 만듭니다.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카터 분석관님, 차관보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까요? 미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도 무너지는데요. 한국이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80조 원 요구가 합리적입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분석관님, 백악관 부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을 15년 동안 담당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데이터와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출한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시나리오 분석 말이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수용하는 경우 확률 5%, 둘째, 한국이 부분 수용하며 협상하는 경우 확률 25%, 셋째, 한국이 전면 거부하고 맞대응하는 경우 확률 70%였어요. 70%요? 경제 담당 국장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추정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어요. 한국 국내 여론을 보세요. 최근 한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정부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경제 논리가 승리할 겁니다. 부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 못 버팁니다. 48시간이면 무릎 꿇을 거예요. 48시간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미국 시장 비중이 15%입니다. 그게 끊기면 버틸 수 없어요. 15%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는 37%입니다. 배터리는 42%, 디스플레이는 61%예요. 누가 더 급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정책은 실패할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차관보가 회의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정책 방향은 이미 백악관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실행 방안만 검토하면 돼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경제 담당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터,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어요? 옳은 말이잖아요. 저는 멈춰 섰어요. 그렇게 하다가 백악관 찍혀요. 조심해요. 국장님도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졌어요. 우리는 따라가야 해요. 틀린 결정도요? 특히 틀린 결정일수록요. 그가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했어요. 상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장관이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향후 5년 내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서 실행할 것. 둘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방산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대폭 확대할 것. 셋째,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480조 원이면 한국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입니까?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상호 이익을 위한 합리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거부하면요, 관세 100%를 부과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될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스탠퍼드 시절 은사님이셨습니다. 제니퍼, 뉴스 봤어요. 네, 교수님.
당신 보고서가 맞았네요. 한국이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워싱턴이 다 그렇죠.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가 전문성을 이기는 곳이에요. 조심해요. 이제부터 당신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책이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해요. 당신처럼 반대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기 쉽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 3시 CNN 속보가 떴어요. 한국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가 예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7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화면 속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480조 원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는 어떤 주권국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예요. 관세 보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제가 작성했던 시나리오 3번, 한국의 전면 거부와 맞대응, 확률 70%,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차관보실이었습니다. 카터 분석관,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긴급 회의입니다. 7층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차관보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경제 담당 국장이 대답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말이 맞았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악관 부보좌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한국의 대응 방안을 예측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카터 분석관님,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제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줄일 겁니다. 둘째, 유럽과 중국 시장 확대에 집중할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을 조절할 겁니다.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죠. 미국 기업들이 타격받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펜타곤 지인이었어요. 삼성과 SK가 방산용 반도체 공급 재검토 통보했다. F-35 생산 비상.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작됐구나. 무슨 내용입니까? 차관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삼성과 SK가 방산용 반도체 공급을 재검토한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F-35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F-35요? 백악관 부보좌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국산 부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핵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F-35 조종석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비행 컴퓨터용 반도체 칩이 전부 한국산이에요. 이 부품들 없이는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대체품은요? 없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같은 사양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삼성과 SK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생산 중인 F-35는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록히드 마틴은 현재 47대를 조립 중입니다. 반도체 칩 재고가 12일분밖에 안 남았어요. 2주 후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요. 47대요? 경제 담당 국장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총 47억 달러 규모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F-35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B-21 스텔스 폭격기 모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갑니다. 유도장치 칩, 정밀 센서, 디스플레이 모듈이요. 전부요? 네. 미국 방산 제품의 58%가 한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거예요. 58%라니. 차관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국가안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경고했던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차관보가 받았습니다. 네, 국방부 차관님. 그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한국 부품 공급 중단 사태 파악이 필요하답니다. 카터 분석관님, 함께 가시죠. 1시간 후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합참 작전 참모, 공군 조달 담당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재 삼성과 SK가 미국 방산업체에 공급하는 부품은 총 23개 품목입니다. 반도체 칩 7종, 디스플레이 패널 4종, 정밀 센서 8종, 배터리 모듈 4종이에요. 이 부품들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는 F-35 전투기, F-22 전투기, B-21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 전투체계입니다. 현재 재고 현황은요? 합참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품목마다 다르지만 평균 2주에서 4주 분량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가장 심각한 건 F-35용 반도체 칩이에요. 12일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일 후면요?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록히드 마틴 텍사스 공장의 조립 라인이 정지해요. 현재 생산 중인 47대가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됩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없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인텔에 문의했습니다. 같은 사양의 칩을 개발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3년이요? 네. 그것도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어요. 공군 조달 담당관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F-35 수주 잔량이 847대입니다. 미국 공군 412대, 해병대 127대, 해군 98대, 동맹국 수출분 210대요. 대당 가격이 평균 1억 달러니까 총 850억 달러 규모네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계약이 전부 위험에 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현재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F-35가 186대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전투기들의 정비에도 한국산 부품이 필요해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 6개월 후부터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동률이요? 네. 1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비행 불가 상태가 될 겁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는 상황에서요? 합참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에요. 저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보유한 4세대 이상 전투기가 약 1,500대입니다. 우리가 F-35 가동률을 유지 못하면 제공권 우위를 잃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 차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국가안보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경고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반드시 대응한다고요. 기술 의존도를 무기화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합참 작전 참모가 제 옆으로 왔어요. 카터 분석관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신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보고서에 다 써놨어요. 시나리오 3번, 한국의 전면, 거부와 기술 공급 조절, 확률 70%.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들었을까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을 만만하게 봤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건물 너머로 워싱턴 기념비가 보였어요.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했죠. 제가 중얼거렸어요. 지금 누가 무릎 꿇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함이 폭발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방산업체 임원들로부터 긴급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국 부품 공급 중단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가? 대체 방안은 없는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가? 모두 다급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중 록히드 마틴 조달 담당 부사장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터 분석관님,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차관님께 요청해서 직접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어요.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가세요. 그가 즉시 승인했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후 비행기로 출발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48시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48시간 만에 무릎 꿇고 있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더 뜨거웠어요. 분노와 답답함으로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몰고 포트워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리니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로키드 마틴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증을 받았어요. 조달 담당 부사장 마크 톰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가 저를 생산동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만 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형광등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 소리, 용접 소리, 사람들 목소리로 시끄러워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마크가 가리켰어요. F-35 47대가 조립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날개까지 달린 거의 완성된 기체들이었어요. 하지만 작업자들이 멍하니 서 있을 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멈춰 있습니까? 부품이 없어서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비행 컴퓨터를 못 달고 있습니다. 둘 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재고가 완전히 떨어졌습니까? 어제 마지막 남은 걸 12호기에 장착했어요. 이제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F-35를 살펴봤습니다. 조종석 내부가 텅 비어 있었어요. 계기판이 들어갈 자리, 디스플레이가 설치될 자리가 전부 빈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는데요. 네, 마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95%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가 없으면 그냥 쇠덩어리예요. 날 수 없습니다. 대체 부품 구할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다 알아봤어요. 같은 사양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삼성과 SK가 만드는 7나노 공정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 기술로는 아직 못 만들어요. 개발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 3년이요. 실제로는 4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생산 라인 구축까지 해야 하니까요. 저는 멈춰 선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47대의 F-35, 대당 1억 달러, 총 47억 달러가 완성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공장에 3,400명이 일합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어제 생산직 1,800명에게 무급 휴직 통보했어요. 부품이 들어올 때까지요. 나머지 1,600명도 2주 안에 부품이 안 들어오면 휴직해야 합니다. 저는 작업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솔직히 화나죠. 그가 F-35를 바라봤어요. 저는 여기서 8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 전투기 만드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미국을 지키는 무기를 만든다는 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한국 때문에 화나십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 때문에 화나죠. 480조 원이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한국이 거부할 것 뻔한데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피해보잖아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조차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크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계약 취소 통보서들입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일본 항공자위대 12대, 영국 공군 8대, 호주 공군 6대, 동맹국들이 인도 지연을 이유로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인도 일정을 못 맞추는 겁니까? 맞출 수가 없죠. 부품이 없는데요. 일본은 이미 계약금 30%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총 26대분이면 얼마죠? 26억 달러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F-22 정비 부품 재고도 바닥났어요. B-21 폭격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산 센서와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정비를 못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전투기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네. 6개월 후부터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전투기들 말이에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넣어야 할 내용이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마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도 물러서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아마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경고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손을 내저었어요. 워싱턴 정치인들 잘못이죠. 현장은 생각 안 하고 책상에서 결정만 내리니까요. 공장을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경제 담당 국장이었어요. 카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추가 조치를 발표했어요. 배터리 공급도 재검토한대요. 테슬라, GM, 포드 전부 타격받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방산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국장이 말했어요. 애플이 긴급 성명 냈습니다. 아이폰 생산 차질 예상된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이 줄어들어서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개장 30분 만에 8% 떨어졌어요. 다우지수도 500포인트 빠졌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텍사스 하늘이 푸르고 맑았어요. 하지만 미국 경제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부품 공급 중단의 전면적 영향 분석이었어요. F-35 생산 중단, 현재 47대 미완성 상태, 예상 손실 47억 달러, F-22 및 B-21 정비 차질, 6개월 후부터 가동률 하락 예상, 동맹국 계약 취소 우려, 일본, 영국, 호주 등 26대 재검토 중 민간 부문 확산, 애플, 테슬라, GM 등 생산 차질 우려, 주식시장 영향, 다우지수 500포인트 하락, 방산주 평균 12% 하락. 결론, 한국 부품 의존도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 단기 대체 불가능, 정책 전환 없이는 사태 악화 불가피. 보고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경고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착륙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휴대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방산업체들 모두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뉴욕 증시 사상 최대 낙폭, 다우지수 800포인트 폭락, 한국 사태로 패닉.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가 마이너스 18%, 레이시온 마이너스 16%, 노스럽 그루먼 마이너스 14%, 애플 마이너스 12%, 테슬라 마이너스 9%, 방산주와 기술주가 동반 폭락하고 있었어요. 시가총액 증발액이 1조 2천억 달러. 하루 만에요. 다음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비명,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못 돌아간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부품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분석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미국 GDP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수잔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당신 말이 맞았네요. 응.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 맞았어.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악관이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어.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와서 틀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겠죠. 다음날 아침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오전 9시. 저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텍사스 현장 보고서를 출력하고 추가 분석 자료를 챙겼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8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한국 부품 공급 중단 사태가 미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앵커가 말했어요. 특히 방산업계 타격이 심각합니다. F-35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고 다른 무기 체계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문제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미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요,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480조 원 요구는 한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의 반발을 완전히 잘못 예측한 겁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백악관 정문에 도착했어요. 복도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급하게 걸어다니는 참모들,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모두가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실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안보 보좌관,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전부 모였어요. 카터 분석관님, 자리에 앉으시죠. 국무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텍사스 현장 보고 부탁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록히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해요.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멈춰선 생산 라인, 미완성 F-35들, 멍하니 서 있는 작업자들. 현재 F-35 47대가 95% 완성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조종석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재고는요?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제로입니다. 어제 마지막 남은 부품을 사용했어요. 대체 공급처도 없습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전부 같은 사양을 못 만들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F-22, B-21, 토마호크, 패트리어트, 모든 무기 체계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요. 6개월 후부터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비행 불가 상태가 됩니다. 경제안보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도 타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도 무너질 텐데요. 한국도 타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덜 받아요. 한국은 유럽과 중국 시장으로 수출을 돌리고 있거든요. 삼성 반도체는 유럽 기업들 주문이 30% 증가했어요. SK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계약을 늘렸고요. 독일 폭스바겐이 LG 배터리 주문을 2배로 늘렸습니다. 프랑스 에어버스도 한국산 부품 구매를 확대했고요. 한국이 대체 시장을 찾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 찾았습니다. 미국이 막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만 고립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일방주의로 보고 있어요. 독일 총리가 어제 성명 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모두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CNN 속보가 떴어요. 다우지수 추가 폭락. 개장 30분 만에 600포인트 하락. 총 하락폭 1500포인트 돌파. 앵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태가 미국 증시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술주와 방산주를 대량 매도하고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현장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한 트레이더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재무장관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이틀간 총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짓눌렀어요.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경제안보 보좌관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미국 위신이 추락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절대 먼저 손 안 내밉니다. 무슨 근거로요? 제가 한국을 1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한국 국민 정서를 알아요. 자존심 걸린 문제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 모아서 나라 빚 갚았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하게 뭉칩니다. 보좌관님의 48시간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국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유럽,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보좌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석관님,
당신은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반대했죠? 네, 반대했습니다. 2주 전 회의에서 명확히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무시당했죠. 지금 그걸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 보고서를 읽으셨으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책임 소재가 아닙니다. 해결책이에요. 카터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지금 국내 여론이 완전히 정부 편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하락했고요. 어느 쪽이 더 급할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까? 재무장관이 물었어요. 네, 그리고 빨리 해야 합니다. 매일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다우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방산 생산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무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잠깐만요. 네, 장관님. 용기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경제안보 보좌관이 당신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과 안전한 일이 항상 같지는 않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당신도 증인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청문회요? 네. 상원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증언이 필요해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청문회 준비를 했습니다. 증언문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수잔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긴장돼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방송이잖아. 전국이 다 볼 거야. 사실만 말하면 돼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옳았어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증언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수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상원의사당 청문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귿자형 테이블에 상원의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전국 생중계였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니퍼 카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언을 시작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증언문을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정책 분석관 제니퍼 카터입니다. 한미 관계를 15년간 전담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현재 한미 관계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주 전 국무부 회의에서 백악관 경제안보팀이 대한국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480조 원 투자 요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금액이 비현실적이다. 둘째, 한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셋째,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제 보고서에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면 거부하고 맞대응할 확률 70%,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석관님, 한 상원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백악관은 당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 채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보다 희망적 사고가 우선했어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48시간이라는 예측은 누가 했습니까? 경제안보 보좌관실이었습니다. 근거는요? 한국의 대미 의존도였어요. 하지만 그 분석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한국 의존도요? 상원의원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 방산 제품의 58%가 한국산 핵심 부품에 의존합니다. F-35, F-22, B-21, 토마호크, 패트리어트 모든 주요 무기 체계가 한국산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요. 대체 불가능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미국 기술로 같은 수준을 만들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동안 무기 생산이 중단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F-35 47대가 95% 완성된 채 멈춰 있어요. 부품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석관님, 다른 상원의원이 물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왜 미국이 한국 부품에 이렇게 의존하게 됐죠?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더 싸고 좋은 부품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합리적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위험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에 투자하지 않은 결과예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분석관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책을 철회하고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480조 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에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이 졌다는 겁니까? 진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2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청문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수견, 증언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다른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청문회장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석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백악관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안보 보좌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걸었어요. 증언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부 차관보였어요. 카터 훌륭했어요.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어요. 차관보가 말했어요. 경제안보 보좌관실에서 당신을 유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고서 넘긴 거 말이에요. 제가 넘긴 게 아닌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당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워싱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는 한국에 480조 원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거부하자 관세 100%를 부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F-35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미사일 생산이 멈췄습니다. 우리 군대가 신규 무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480조 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즉시 철회합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했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주도한 로버트 크로포드 경제안보 보좌관을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임, 정말로 해임이었어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크로포드 보좌관은 한국의 반응을 완전히 잘못 예측했습니다. 48시간이면 무릎 꿇을 거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무릎 꿇은 건 우리였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재개하실 겁니까? 네. 이미 한국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무조건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조건. 그 말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건 없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70년 넘게 함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왔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 없이 퇴장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수잔이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대통령이 정책 철회했어요. 응, 봤어. 당신이 옳았어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야 했던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협상이 남았어. 그날 저녁 국무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한미 협상 준비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요. 한국 대표단이 모레 도착합니다. 첫 회의 준비를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블로그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나는 왜 경고했는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한 한국이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더 힘들었던 건 이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주 전에 경고했습니다. 480조 원 요구는 한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한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는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보다 희망적 사고가 우선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F-35 생산 중단, 다우지수 1500포인트 폭락, 시가총액 2조 달러 증발, 수만 명 일자리 위기,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면요. 오늘 대통령이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경제안보 보좌관을 해임했고요.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맹은 명령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70년 전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2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로요. 제 조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끝까지 싸웠다고 하셨습니다. 조부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480조 원 요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한미 협상 준비팀에 합류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짜 동맹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정치적 희망보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체면보다 현실이 중요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글을 게시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가 난리였습니다. 블로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목소리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들어왔어요. 카터, 블로그 봤어요. 훌륭했어요. 한국 대표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워싱턴 국무부 청사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 미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부 차관, 재무부 차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이었습니다. 반대편에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비롯해 7명이었어요. 본부장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국무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본부장님, 지난주 일에 대해서요. 480조 원 요구는 어떤 나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동의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게 동맹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일주일 만에 무너질 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전쟁 폐허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네, 당신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하신 걸 봤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부님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조부님 성함이 제임스 카터 중사님이시죠? 맞습니다. 해병대 1사단 5연대 소속이셨어요. 그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청파동 전투에서 부상을 입으셨고요. 본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한국군 의무병 박정수가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박정수요? 네. 올해 95세이십니다. 부산에 사세요. 그분이 당신 조부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옹께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제임스의 손녀가 미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조부님을 닮아서 좋은 사람일 것이다. 꼭 만나보고 싶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동맹은 이런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70년 전 인천에서 서로를 지켜준 군인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동맹일 겁니다. 본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상하 관계는 안 됩니다. 형제의 관계여야 해요. 동의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한국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장관이 그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국 본부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네, 박정수 옹께서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달 부산에서 한미 실무 회의가 있는데 그때 시간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잔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뉴스 봤어요. 협상이 잘 시작됐다면서요? 응, 잘 됐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보,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부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부님이 말씀하신 동맹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한 달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박정수 옹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95세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왼손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었어요. 70년 전 동상으로 잃은 흔적이었습니다. 제임스 손녀. 그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제니퍼 카터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조부 대신 인사드립니다. 70년 전 조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옹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같이 싸운 사람, 형제. 그가 말했어요. 고맙다 말 필요 없어. 형제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동맹은 서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서로를 형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저는 박옹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그 손을. 따뜻했어요. 70년의 세월을 넘어 두 나라가,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제임스, 박옹이 가리켰습니다. 조부님 젊은 모습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전쟁터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형제니까요. 이제 미국과 한국도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옹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형제야. 그가 웃었어요.
70년 전부터 잊었을 뿐이지. 이제 기억하면 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기억할 거예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에서 박정수옹을 만났습니다. 95세의 노인은 70년 전 제 조부를 살렸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싸운 사람 형제라고요. 동맹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류나 조약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요.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동맹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동맹이에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짜 형제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그게 제 조부가 원하셨던 일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글을 게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부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동맹의 의미를요.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